잔액이 부족합니다, 손님. 뭐가 부족해? 다시 해봐. 잔액이 부족합니다, 어르신.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저 마트 계산원이 을에 뱉는 사무적인 말 한마디. 하지만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얼음 송곳으로 꿰뚫는 것만 같았다. 내 손에 들린 건 고작 1,000원짜리 약과 한 봉지였다. 평생 누구 앞에서 돈 때문에 아쉬운 소리 해본 적 없는 나 박순자였다. 시장통에서 30년 넘게 뜨거운 김과 싸우며 국밥을 말아 팔아도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깝지 않았고 내 노후 하나는 책임질 수 있다 자부하며 살았다. 뭐가 부족하다는 거요? 다시 한번 해봐요. 내 목소리가 사납게 떨려 나왔다. 계산을 하던 젊은 요양보호사가 힐끗 나를 쳐다보더니 못마땅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카드를 긁었다. 삑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또다시 화면에 뜬 글자는 같았다. 잔액 부족. 어르신, 이 카드에 돈이 없으시다니까요. 다른 카드는 없으세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돈이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내 전 재산이 들어있는 통장과 연결된 카드였다. 아들 진우가 이곳 늘푸른 실버타운에 나를 모시던 날, 어머니, 이제 현금 같은 거 불편하게 들고 다니지 마세요. 이 카드 하나면 여기서 다 해결돼요라며 쥐어준 바로 그 카드였다. 아들이라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믿는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새끼가.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들이 넉넉하게 넣어뒀다고 했는데. 아드님이랑 통화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귀찮다는 듯한 대꾸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 진우는 나를 이곳에 데려다 준 날 저녁 급한 필리핀 출장이 잡혔다며 황급히 떠났다. 그 뒤로 일주일째 감감무소식이었다. 전화를 하면 없는 번호라고 나왔다. 처음 며칠은 바쁜 일이 있겠거니 타국이라 연락이 어렵겠거니 애써 마음을 다독였다. 하지만 일주일이 넘어가자 불안감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그 불안이 시커먼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원장님 좀 만나야겠소. 나는 약과 봉지를 계산대에 내팽개치고 원장실로 향했다. 복도를 울리는 내 거친 숨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원장은 서류 더미에 얼굴을 묻고 있다가 내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자 미간을 찌푸렸다. 박순자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노크는 하고 들어오셔야죠. 내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봐줘야겠어요. 우리 아들이 분명히 돈을 넣어놨는데 뭔가 문제가 생긴 게 틀림없어요. 내 다급한 외침에도 원장은 안경을 고쳤을 뿐 좀처럼 자리에서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책상 위 서류 한 장을 내 쪽으로 밀며 말했다. 어르신 진정하시고요. 김진우 보호자님께서 어르신 요양비 2년치를 완납하고 가셨습니다. 여기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 통장에 돈이 없다는 건 뭔가 착각하신 거겠죠. 연세가 있으시니. 그의 말끝에 담긴 미묘한 무시와 동정이 내 온몸의 피를 차갑게 식혔다. 나를 그저 말귀 어두운 늙은이, 치매 초기 증세를 보이는 노인으로 취급하는 눈빛이었다. 아니요. 요양비 말고 내 평생 모은 돈, 내 남은 인생을 기댈 내 돈 말입니다. 결국 나는 소리를 버럭 질렀다. 그때 원장실 문틈으로 젊은 요양보호사 하나가 고개를 쑥 내밀었다. 며칠 전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다른 이들과 달리 가볍게 목례를 건넸던 처자였다. 이름이 오미영이라고 했다. 원장님, 박순자 어르신 제가 잠시 모시고 가도 될까요? 원장은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오미영이라는 처자는 나를 부축해 상담실 의자에 앉혔다. 그리고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어르신 혹시 인터넷 뱅킹 같은 거 사용하세요? 그걸로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는데.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럼 제가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아드님 성함이랑 어르신 생년월일만 알려주세요.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키는 대로 했다. 그녀의 하얀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오갔다. 몇 번의 터치 끝에 그녀가 숨을 흡 하고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이내 내 앞에 스마트폰 화면을 내밀었다. 화면 속에는 내 이름 석자와 함께 선명하게 찍힌 숫자가 있었다. 잔액 영원. 그 아래로는 거래 내역이 빼곡했다.
일주일 전 내가 이곳에 입소한 바로 그날 오후 3시 17분. 내 평생의 피와 땀이 담긴 2억 7천만 원 전액이 단 한 번에 다른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다. 출금 기록 옆에는 김진우라는 이름이 선명했다. 그 이름을 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의자가 빙글 도는 것 같았다. 나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불과 열흘 전만 해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였다. 40이 넘도록 자리를 못 잡던 아들 진우가 어머니,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라며 반들반들한 외제차를 뽑아와 내 어깨를 주물렀을 때 나는 평생의 고생을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어머니, 평생 시장 바닥에서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 그만 쉬셔야죠. 제가 기가 막힌 곳을 알아봤어요. 호텔처럼 깨끗하고 식사도 다 챙겨주고 물리치료까지 해주는 최고급 실버타운이에요. 진우는 화려한 인쇄물이 담긴 책자를 내 앞에 펼쳐 보였다. 번쩍이는 건물, 푸른 정원, 웃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 꿈 같은 곳이었다. 하지만 평생을 아끼며 살아온 내게는 낯설고 두려운 곳이기도 했다. 얘야, 나는 그냥 이 집이 편하다. 내 얼굴 보면서 사는 게 내 낙인데. 어머니, 제가 거기 자주 안 갈 것 같아요? 일주일에 3번은 꼭 갈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사업이 잘 되려면 좀 바빠야 해요. 어머니 혼자 집에 계시면 제가 마음에 걸려서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저 성공하라고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셈 치세요. 아들 성공이라는 말에 내 마음은 맥없이 무너졌다. 남편 일찍 여의고 국밥집 주방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에 청춘을 다 바친 것은 오직 이 아들 하나 잘 되라고 한 짓이었다. 진우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내 남은 삶을 저당 잡힌들 어떠랴. 그래, 우리 아들이 그렇다면야. 내 허락이 떨어지자마지 진우는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했다. 이사 날짜가 잡히고 짐을 꾸리는 날이 왔다. 진우는 내 옷가지와 앨범 몇 개를 챙기며 내 서랍장 깊숙한 곳을 뒤졌다. 어머니, 통장이랑 인감도장, 신분증은 어디다 두셨어요? 시설 입소하려면 행정 절차가 복잡해서 제가 다 챙겨서 처리해야 해요. 나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꽁꽁 숨겨두었던 통장과 내 이름 석자가 새겨진 인감도장을 꺼내주었다. 내 분신과도 같은 것들이었다. 하지만 아들이 필요하다는데 무엇인들 못 내줄까? 진우는 그것들을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웃음은 사냥에 성공한 맹수의 미소였다. 요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진우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이제 꽃길만 걸으세요. 이 아들이 다 알아서 할게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못난 어미 만나 고생만 한 아들이 늦게나마 철이 들어 효도하는구나. 고맙고 대견해서 나는 아들의 손을 마주잡고 몇 번이나 등을 토닥였다. 늘 푸른 실버타운은 책자에서 본 그대로 깨끗하고 으리으리했다. 하지만 막상 내게 배정된 2인실 침대에 걸터 앉으니 낯선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공기에 가슴 한편이 시려왔다. 그때였다. 진우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아, 네. 필리핀 건 말씀이시죠? 네, 지금 바로 준비해서 나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진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내게 다가왔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급한 해외 출장이 잡혔어요. 필리핀에서 중요한 계약이 있는데 제가 안 가면 안 된대요.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 첫날인데 옆에 있어 드리지도 못하고. 괜찮다, 괜찮아. 일이라면 가봐야지. 어서 가봐.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애써 웃으며 아들을 보냈다. 아들의 사업이 잘 된다는데 그깟 하룻밤 외로운 게 대수랴. 진우는 내 손을 잡고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말한 뒤 종종 걸음으로 병실을 나섰다. 그것이 내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창밖만 바라보았다. 혹시나 저 모퉁이를 돌아 익숙한 아들의 차가 나타나지 않을까? 전화기만 붙들고 아들의 목소리를 기다렸다. 하지만 아들은 오지 않았고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다. 그리고 일주일 뒤 나는 마트 계산대 앞에서 내 인생 전부가 아들의 손에 송두리째 뽑혀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기댄 것은 아들이 깔아준 꽃길이 아니라 지옥으로 향하는 낭떠러지였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싸늘한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고
곁에는 오미영이라는 젊은 보호사가 물끄러미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었다. 심장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것 같았다. 아니, 심장이란 게 남아있기나 한 건지 모르겠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었다. 그 아들이 효도하는 척 나를 이 차가운 감옥에 집어넣고 내 평생을 훔쳐 달아났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서러움과 분노, 배신감이 뒤엉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내 울음소리를 들은 원장이 방으로 들어왔다. 어르신 좀 진정하세요. 아무래도 아드님이랑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 나는 벌떡 몸을 일으켜 원장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다. 오해? 이건 오해가 아니야. 사기라고. 내 아들이 내 돈을 전부 훔쳐 달아났다고. 어르신, 자꾸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보호자님이 비용을 다 지불하셨고 어르신은 스스로 인감까지 주셨다면서요? 가족 간의 일을 왜 여기서 소란 피우십니까? 원장의 냉정한 말은 비수가 되어 날아와 내 가슴에 박혔다. 가족 간의 일, 스스로 내주었다. 세상은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내 아들 편에 서서 나를 기억력 없는 늙은이로 몰아갈 것이다. 완벽한 고립감.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기분이었다. 그때였다. 내 손을 꼭 잡아주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오미영이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작은 한마디에 터져나오던 울음이 멎었다. 나는 흐릿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낯선 이곳에서 내 편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창밖으로 보이는 희미한 달빛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돈, 집, 그리고 내 목숨보다 사랑했던 아들까지. 하지만 한 가지는 남았다. 아직 살아있는 내 숨결, 그리고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심판대에 세우고야 말겠다는 지독한 분노. 그래, 김진우. 내가 앗아간 것은 고작 돈 몇 푼이 아니다. 내 어미의 인생 전부다. 나는 이제 내 어미이기를 포기한다. 나는 박순자다. 내 것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지옥이라도 기어들어갈 것이다. 맹세코 너를 내 손으로 끌어내려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그것이 내가 이 지옥 같은 요양원에서 살아남아야 할 유일한 이유였다. 처절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오미영, 그 아이의 손을 잡고서야 나는 비로소 땅에 발을 딛는 기분이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내 편 하나만 있으면 사람은 버틸 수 있다는 옛말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 아이는 자신의 휴무일까지 반납하며 나와 함께 경찰서 문을 다시 두드렸다. 어르신, 이번에는 그냥 감정적으로 호소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진 증거를 정확하게 보여드려야 해요. 미영이는 밤새 출력해온 은행 거래 내역서를 파일에 가지런히 정리해 내게 보여주었다. 내 이름과 아들놈의 이름, 그리고 내 평생이 담긴 액수가 적힌 종이 쪼가리들이 A 사용지 위에서 뻣뻣하게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파출소가 아닌 좀 더 큰 경찰서의 민원실이었다.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려 마주 앉은 젊은 형사는 미영이가 내민 서류들을 건성으로 넘겨보았다. 그의 눈은 이미 또 그저 그런 가족 간의 돈 문제라고 말하고 있었다. 어르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드님께 직접 인감하고 통장을 주셨다고요. 이게 법적으로 들어가면 증여로 볼 수도 있고 최소한 아드님에게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위임했다고 볼 소지가 큽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내 자식이 나를 속였는데 그게 죄가 아니란 말이오? 내 목소리가 격앙되자 형사의 미간에 짜증이 스쳤다. 속였는지 아닌지는 아드님 말씀을 들어봐야 아는 거고요. 지금은 연락도 안 되시잖아요. 저희가 아드님을 찾으려면 뭔가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건 솔직히 수사 개시가 어렵습니다. 가족끼리 잘 이야기해 보세요. 가족끼리. 그 말이 대모처럼 내 가슴을 후벼 팠다. 세상은 나를 버린 그놈과 나를 여전히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우겨넣고 있었다. 그놈은 이미 그 울타리를 부수고 내 모든 것을 약탈해 달아난 늑대인데도 말이다. 우리는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경찰서 문을 나섰다. 등 뒤로 차갑게 닫히는 유리문 소리가 마치 세상이 내게 내리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절망이 온몸을 다시 휘감았다.
요양원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앙상한 겨울나무 가지들이 꼭 내 신세 같았다. 그때 미영이가 내 손을 다시 잡았다. 어르신, 경찰이 안 움직이면 우리가 직접 증거를 더 찾으면 돼요. 아드님이 살던 곳 가보셨어요? 아들놈이 살던 오피스텔. 월세 보증금도 내가 해준 곳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놈이 사라진 마당에 그 텅 빈 방에 가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가봐야 해요. 뭐라도 남아있을지 몰라요. 미영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나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우리는 택시를 타고 진우가 살던 낡은 오피스텔로 향했다.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었다. 마지막까지 나를 이용해 먹은 그 치밀함에 이가 갈렸다. 문을 열자 싸늘한 공기와 함께 퀴퀴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방은 예상대로 텅 비어 있었다. 깜나가는 물건은 하나도 없이 쓰레기 몇 개만 뒹굴고 있었다. 허탈한 마음에 돌아서려는데 미영이가 현관문 옆 우편함을 가리켰다. 우편함은 터질 듯이 꽉 차 있었다. 미영이는 비닐장갑을 끼고 그 안에 우편물들을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다. 카드사의 독촉장, 캐피탈 업체의 대출 상환 요구서, 그리고 시뻘건 글씨로 최종 통보라고 적힌 사채업자의 편지까지. 종이마다 찍힌 액수를 더듬어 보니 그 액수는 내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고 있었다. 진우는 내 돈이 아니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었던 것이다. 세상에 이 바보 같은 놈. 나도 모르게 탄식이 터져나왔다. 분노보다 먼저 아들에 대한 한심함과 연민이 치고 올라왔다. 어쩌다 내 새끼가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 자책감이 독사처럼 따리를 틀었다. 그때 미영이가 한 장의 독촉장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어르신, 이것 좀 보세요. 빚 독촉장인데 보증인 서명이 있어요. 거기에는 박철민이라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다. 우리는 곧장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로 달려가 박철민이라는 사람에 대해 물었다. 관리소장은 진우의 사진을 보더니 혀를 끌끌 차며 말했다. 아, 그 김 선생. 허우대는 멀쩡해서는 얼마 전에도 험상궂은 양반들이 찾아와서 한바탕 난리를 피웠지. 박철민 씨는 김 선생하고 같이 사업한다던 젊은 양반인데 그 양반도 김 선생 찾으러 몇 번 왔었어요. 아마 김 선생한테 크게 당한 모양이더라고. 신락 같은 희망이 보였다. 우리는 수소문 끝에 박철민이라는 청년의 연락처를 얻어냈다. 전화를 받은 청년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내가 진우의 어미라고 밝히고 나 역시 전 재산을 사기당했다고 울먹이며 이야기하자 그의 태도는 금세 바뀌었다. 어머니, 저도 죽겠습니다. 김진우 그 인간이 제 결혼자금 2억을 들고 튀었습니다. 동업자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수화기 너머로 젊은 청년의 절규가 들려왔다. 나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었다. 내 아들은 또 다른 젊은이의 인생마저 송두리째 망가뜨려 놓은 악마였다. 우리는 그날 저녁 허름한 카페에서 만났다. 박철민이라는 청년은 눈이 퀭한 모습으로 자신이 겪은 일을 털어놓았다. 진우는 수익률이 높은 해외 투자 사업이 있다며 철민을 속였고 그의 돈을 받자마자 잠적했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듣던 미영이가 불현듯 무언가 생각난 듯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잠깐만요. 해외 투자 혹시 필리핀 아니에요?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진우가 내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 급한 필리핀 출장. 박철민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필리핀에 무슨 카지노 리조트 개발 사업이라고 어떻게 아셨어요? 김진우 씨 이름으로 된 중고거래 사이트 아이디를 찾았어요. 한 달 전부터 자기 쓰던 물건들을 급하게 처분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를 산 사람이랑 쪽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사람이 김진우 씨가 필리핀 항공권 이야기를 얼핏 했다고 기억하더라고요.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내 아들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했다. 나를 요양원에 버리고 내 돈과 박철민의 돈을 합쳐 필리핀으로 도망친 것이다. 목적지는 아마도 카지노. 독촉장에 있던 도박 빚이 그 증거였다. 놈은 그 돈으로 재기를 노리거나 혹은 탕진하며 숨어 지낼 생각이었을 것이다.
잡아야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인간 잡아야 해요. 박철민이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말했다. 그와 내가 그리고 미영이가 한 팀이 되었다.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었다. 우리는 각자 역할을 나누었다. 박철민은 진우와 주고받았던 계약서와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모으고 나는 진우의 어린 적 사진이나 가족관계 증명서처럼 그의 신원을 증명할 자료들을 챙겼다. 그리고 미영이는 그 모든 것을 바탕으로 인터넷에 우리의 사연을 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효자를 가장한 아들에게 전 재산을 빼앗기고 요양원에 버려진 어머니의 사연. 반응은 미미했다. 악성 댓글도 달렸다. 자식 교육 잘못 시킨 할머니 탓 주작 아니냐. 가슴이 아팠지만 미영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르신, 원래 세상은 자극적인 것에만 반응해요. 더 많은 사람이 보게 해야 해요. 미영이는 밤을 새워가며 글을 다듬고 우리가 모은 증거 사진들을 첨부해 더 큰 사이트, 그리고 언론사 제보 게시판에도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박철민 역시 자신의 사연을 함께 덧붙여 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에 글을 올렸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비슷한 수법으로 김진우에게 돈을 떼었다는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500만 원을 빌려주고 못 받은 옛 직장 동료부터 수천만 원의 투자금을 사기당한 중년 여성까지. 피해자들의 증언이 하나둘씩 모이자 인터넷의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다. 희대의 폐륜 사기꾼, 인간의 탈을 쓴 악마. 내 아들은 순식간에 온 세상의 지탄을 받는 범죄자가 되어 있었다. 나는 매일 밤 미영이가 보여주는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내 아들을 향한 수많은 사람의 분노를 읽었다.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아렸다. 저것이 내 아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죗값이건만 어미의 마음이란 이다지도 어리석은 것일까? 며칠 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지역 방송국의 시사 고발 프로그램 작가라며 연락이 온 것이다. 우리의 사연을 심층 취재해서 방송으로 내보내고 싶다는 것이었다. 어머니,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이제 세상이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줄 거예요. 미영이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붙잡았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은 두려웠다. 내 치부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 같아 부끄러웠다. 하지만 이 방법이 아니면 필리핀 어딘가에 숨어있을 내 아들을, 아니 그 악마를 끌어낼 방법이 없었다. 하겠습니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눈물 흘리는 피해자로 숨지 않을 것이다. 내 얼굴을 똑똑히 드러내고 내 목소리로 직접 외칠 것이다. 내 아들 김진우의 죄를, 그리고 그 아들을 이렇게 괴물로 만든 세상의 무관심을. 카메라 앞에 앉기로 한 날, 나는 30년간 국밥을 말아 거칠어진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손으로 그놈을 먹이고 입히고 키웠다. 이제 이 손으로 그놈의 죄를 심판대에 올릴 것이다. 고독했던 싸움은 이제 세상과 함께하는 거대한 투쟁으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방송국 카메라 앞에 앉은 날, 나는 평생 국밥을 말아 올리던 부엌 아궁이 앞에 섰을 때보다 더 떨렸다. 동그랗고 시커먼 렌즈가 꼭 나를 심판하는 거대한 눈동자 같았다. 조명은 어찌나 뜨거운지 등줄기로 식은땀이 뱀처럼 기어다녔다. 내 앞에 앉은 젊은 PD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지만 그 말들은 하나하나 내 상처를 헤집는 칼날과도 같았다. 어머님, 아드님이 처음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을 때 어떤 심정이셨어요? 나는 마른 입술을 겨우 떼었다. 좋았지라, 인자 내 새끼가 고생한 애미를 알아주는구나 싶어서 눈물이 핑 돌았지라.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다. 나는 품에서 꼬깃꼬깃 접어온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내 무릎에 앉아 활짝 웃고 있는 어린 진우의 모습이었다. 때 묻지 않은 그 웃음을 보니 또다시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다. 이때만 해도 세상에서 제일 착한 아들이었어요. 내 보물이고 내 전부였지. 이리 고운 내 새끼가 어쩌다 그런 악마가 됐는지 나는 지금도 모르겠소. 카메라는 내 얼굴과 어린 진우의 사진을 번갈아 비췄다. 나는 더듬더듬 아들이 얼마나 살갑게 효도하는 척했는지, 내 통장과 인감을 어떤 얼굴로 받아갔는지, 마지막으로 내 등을 두드리며 어머니,
이제 꽃길만 걸으세요라고 속삭였던 그 목소리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한마디 한마디 뱉어낼 때마다 내 인생의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다. 인터뷰가 끝나고 요양원 내 방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기진맥진하여 그대로 침대에 쓰러졌다. 옆에서 물수건으로 내 얼굴을 닦아주던 미영이가 말했다. 어르신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다 잘 될 거예요. 그 말에 힘이었을까? 나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방송이 나가는 날 저녁 요양원 휴게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미영이와 박철민 청년 그리고 내 사정을 아는 몇몇 노인들이 TV 앞에 모여 앉아 숨을 죽였다. 이윽고 익숙한 시사 프로그램의 시작 음악이 흘러나왔다. 효자 아들의 두 얼굴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내 주름진 얼굴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되었다. 방송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날카로웠다. 제작진은 진우의 행적을 끈질기게 추적했다. 흐릿하게 처리된 진우의 사진 옆으로 박철민 청년의 눈물 어린 인터뷰가 이어졌다. 그 사람은 제 인생을 훔쳐갔습니다. 음성 변조된 또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도 뒤따랐다. 방송은 진우가 여러 사람을 상대로 사기를 쳤고 그 돈으로 필리핀의 카지노를 드나들었다는 사실까지 밝혀냈다. 내가 내준 돈이 내 평생의 피땀이 이국의 도박장에서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나는 이가 부서져라 어금니를 깨물었다. 방송의 마지막은 내가 어린 진우의 사진을 들고 오열하는 장면이었다. 그 모습을 화면으로 다시 마주하는 것은 스스로를 칼로 베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방송이 끝나자 휴게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때였다. 요양원 사무실의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한 통이 아니었다. 벨소리는 쉴 새 없이 이어졌다. 잠시 후 늘 나를 귀찮아하던 원장이 상기된 얼굴로 휴게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박순자 어르신, 방송 보셨습니까? 지금 전화가 불이 났습니다. 어르신 돕고 싶다는 전화가 전국에서 오고 있어요. 후원 계좌를 알려달라고 난리입니다. 원장의 태도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그는 내 앞에 바싹 다가와 허리를 굽신거리며 말했다. 어르신, 저희가 그동안은 경황이 없어서 앞으로는 저희가 어르신 일에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경찰서든 어디든 저희 직원들 다 동원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관심이라는 것이 이토록 무서운 힘을 가진 것이었나. 어제까지 나를 망상에 빠진 늙은이 취급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추려 애썼다. 씁쓸했지만 동시에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이것이 힘이었다. 내 목소리를 세상에 내지르고 얻어낸 나의 첫 번째 무기였다. 여론은 무섭게 들끓었다. 인터넷에는 내 아들놈의 신상이 공개되었고 그를 잡아 처벌하라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결국 방송이 나간 지 사흘 만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전담 수사팀이 배정되었으며 필리핀 현지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김진우의 소재를 파악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또 이틀 뒤 나는 내 귀를 의심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어머님, 김진우 씨 검거했습니다. 필리핀의 한 불법 도박장에서 돈을 모두 탕진하고 노숙자처럼 지내던 것을 현지 경찰이 체포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국내로 강제 송환됩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덜덜 떨렸다. 잡았다. 드디어 그놈을 잡았다. 안도감과 함께 정체 모를 불안감이 심장을 옥죄어왔다. 나는 이제 그놈의 얼굴을 마주해야만 했다.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는 수십 번도 더 되뇌었다. 절대 흔들리지 말자. 저놈은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인생을 훔쳐간 도둑놈일 뿐이다. 미영이가 운전하는 내내 내 손을 잡아주었지만 손끝에서부터 차오르는 한기는 어쩔 수 없었다. 경찰서의 대질신문실은 TV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음산했다. 회색 벽 흠집투성이의 쇠 책상, 그리고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시커먼 유리창. 잠시 후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두 명의 형사에게 이끌려 한 사내가 들어왔다. 나는 숨을 멈췄다. 김진우였다. 하지만 내가 알던 내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다. 윤기가 흐르던 머리카락은 푸석하게 말라 정수리가 휑했고 희고 통통하던 얼굴은 검버섯이라도 핀 듯 누렇게 떠 있었다.
싸구려 티셔츠에 꾀재재한 점퍼 차림. 눈은 푹 꺼져 초점 없이 바닥만 헤매고 있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20년은 늙어버린 듯한 모습. 내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저것이 내 아들이라고? 내가 평생을 바쳐 길러낸 내 새끼의 마지막 모습이 저토록 처참하단 말인가.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리던 내 마음 한편에서 댐이 무너지듯 연민이라는 독한 감정이 울컥 솟아올랐다. 그놈이 내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탁한 공기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나였다. 진우야. 내 목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기어나왔다. 그제야 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마침내 마주한 그 눈동자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다. 죄책감도 반가움도 미안함도 아닌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어머니. 놈이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둑처럼 쌓아 올렸던 내 분노가 터져나왔다. 내가 감히 나를 어머니라고 불러. 이 천하의 죽일 놈아.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책상을 내리쳤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남들 먹는 거 못 먹이고 입는 거 못 입힐까봐 내 청춘, 내 인생, 시장 바닥에 다 갈아 넣어서 너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 절규의 진우는 다시 고개를 푹 숙였다. 어깨가 잘게 떨리고 있었다. 우는 것인가? 이제 와서 눈물이란 말인가? 왜 그랬어 말해봐 이놈아. 어미 등을 처먹고 그 돈으로 도박을 하니 좋더냐? 내가 내게 어떤 어미였는데 내가 나한테. 그때 진우가 끄끄거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울음은 참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근데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사채업자들이 그놈들이 저를 죽인다고 했단 말이에요. 저도 살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살고 싶었다고? 저놈은 자기 하나 살자고 이 늙은 어미를 산 채로 지옥에 쳐넣은 것이다. 살아? 내 놈만 살면 다야? 그럼 나는 죽어도 되는 목숨이었더냐? 나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내가 훔쳐간 건 고작 돈 몇 푼이 아니야. 내가 필리핀에서 노름판에 던져버린 건 내 서러운 세월이고 내 피눈물이고 내 남은 인생 전부였어. 이 악마 같은 놈아.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나는 더 이상 그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형사에게 그만하겠다고 소리치고는 비틀거리며 대질신 문실을 빠져나왔다. 복도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시원할 줄 알았다. 그놈의 비참한 몰골을 보면 통쾌할 줄 알았다. 하지만 내게 남은 것은 더 큰 절망과 텅 빈 공허함 뿐이었다. 아들은 죽었다. 내 기억 속에 있던 다정한 아들은 이제 이 세상에 없었다. 저 안에 앉아있는 것은 아들의 껍데기를 쓴 낯선 괴물일 뿐이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세상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재판이 열리는 날 나는 미영이의 부축을 받으며 법원 방청석에 앉았다. 피고인석에 앉은 진우는 재판 내내 고개를 들지 않았다. 검사는 진우의 죄목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존속 사기, 횡령, 내가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무서운 단어들이었다. 변호사는 진우가 거액의 채무에 시달리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나는 증인석에 섰다. 판사가 내게 물었다. 증인, 피고인 김진우에 대한 처벌을 원하십니까? 나는 피고인석의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니,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저 등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했었다. 나는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네, 원합니다. 내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놀랄 만큼 단호했다. 저놈은 제 인생을 훔쳤습니다. 저를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지옥에 밀어넣었습니다. 법이 정한 가장 큰 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내 증언이 끝나고 검사의 구형이 이어졌다. 징역 7년. 방청석이 술렁였다. 진우의 어깨가 크게 들썩이는 것이 보였다. 마지막 선고 공판날. 나는 다시 그 자리에 앉았다. 판사가 길고 어려운 말들로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리고 마침내 주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김진우를 징역 5년에 처한다. 땅, 땅, 땅. 판사봉 소리가 법정 안을 무겁게 울렸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교도관들이 다가와 진우의 팔을 붙잡았다. 그가 법정을 끌려나가던 순간 마침내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그 텅 빈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그 말은 내 의지가 아니었다. 내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온 어미의 절규였다. 내 아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하지만 어미인 제 가슴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 천하의 몹쓸 자식아. 내 울음소리가 법정을 가득 메웠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통곡했다. 내 아들을 내 손으로 감옥에 보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내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재판정 밖으로 나서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졌다.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심경이 어떠십니까? 아들을 용서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미영이와 박철민 청년이 나를 감싸고 겨우 인파를 헤쳐나왔다. 차에 오르자마자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 진우가 훔쳐간 돈의 행방에 대한 최종 보고였다. 대부분 필리핀 카지노에서 탕진했고 일부는 빚을 갚는 데 써버려 회수 가능한 금액은 고작 2천만 원 남짓이라는 것이었다. 내 평생의 대가가 고작 그것이었다. 허탈한 웃음이 터져나왔다. 모든 것이 끝났다. 승리했지만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이것이 내 처절한 싸움의 결말이었다. 심판은 끝났고 이제 잿더미만 남은 내 인생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지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내 마음도 그러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건물을 나서는 순간 나는 마치 깊은 물속에서 허우적대다 겨우 무트로 기어나온 사람 같았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한꺼번에 내 귀를 후려쳤다. 터져나오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에 눈을 뜰 수가 없었고 기자들이 들이미는 마이크는 나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미영이와 박철민 청년이 인간 방패가 되어 나를 감쌌다. 겨우 차에 구겨 넣어져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나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회색 건물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겼다. 세상은 내 편이었고 법은 내 손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왜 가슴에는 이토록 시커먼 구멍이 뚫린 것일까? 승리했지만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빈 껍데기뿐이었다. 그때 미영이의 휴대폰이 울렸다.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였다. 미영이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내 마지막 남은 희망의 불씨마저 꺼버렸다. 박순자 어르신께는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김진우 씨가 빼돌린 돈은 대부분 필리핀 현지 카지노에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빚 갚는 데 쓴 내역을 제외하고 저희가 확보해서 어르신께 돌려드릴 수 있는 돈은 약 2천만 원 정도가 전부입니다. 2천만 원. 내 30년 국밥 인생, 남편 없이 홀로 자식을 키워낸 피와 땀, 내 구부러진 허리와 성할 날 없던 손마디의 가치가 고작 그것이었다.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너무 큰 절망 앞에서는 눈물조차 사치였다. 나는 등받이에 머리를 기댄 채 텅 빈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정말로 모든 것이. 요양원으로 돌아온 나는 며칠을 시체처럼 누워 지냈다. 밥도 넘기지 못했고 잠도 오지 않았다. 미영이가 억지로 떠먹여주는 죽만 몇 숟갈 삼키는 게 전부였다. 그 사이 세상은 나를 잊지 않았다. 방송의 여파는 대단했다. 나를 돕겠다며 방송국과 요양원으로 보내온 후원금이 무려 5천만 원이 넘게 모였다는 소식을 원장에게서 전해 들었다. 원장은 이제 매일같이 내 병실을 찾아와 내 안색을 살폈고 불편한 것이 없냐며 굽실거렸다. 그 위선적인 친절이 역겨웠지만 대꾸할 기운조차 없었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던 어느 날 새벽이었다. 낯선 소독약 냄새에 잠이 깨 창밖을 보니 희미하게 동이 트고 있었다.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이곳은 내 집이 아니라는 것을. 이곳은 내 아들이 나를 가두기 위해 선택한 이름만 번지르르한 감옥이라는 것을. 재판은 끝났고 아들은 죗값을 치르고 있다. 그런데 나는 왜 아직도 이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는가? 그날 아침 나는 미영이를 불렀다. 미영아, 나 여기서 나갈란다. 내 말에 미영이는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내 뜻을 알아차리고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르신. 그러셔야죠. 진작에 나가셨어야 해요. 제가 다 알아봐 드릴게요. 내가 퇴소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원장의 얼굴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세상에 관심이 집중된 어르신인데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고 모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며 나를 만류했다. 그의 속셈이 뻔히 보였다. 폐류나 아들에게 버림받은 비운의 노모라는 내 사연을 이용해 요양원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 쏟아지는 후원과 관심을 계속 누리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타인의 위선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싸늘하게 말했다. 원장님, 내 아들이 나한테 한 짓이나 지금 원장님이 나한테 하려는 짓이나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는 속내는 매한가지 아니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꼭두각시로 살지 않을 거요.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알아서 합니다. 내 단호한 말에 원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가지 몇 개와 낡은 앨범 하나가 전부였다. 요양원을 나서는 날 미영이가 자신의 낡은 경차를 끌고 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에 오르기 전 나는 나를 가두었던 늘푸른 실버타운이라는 간판을 돌아보았다. 시원하면서도 동시에 막막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미영이는 그런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내 손을 꼭 잡았다. 어르신 걱정 마세요. 제가 작은 방 하나 얻어놨어요. 어르신 앞으로 들어온 후원금으로 보증금이랑 월세 먼저 냈어요. 크고 좋은 집은 아니지만 이제 거기가 어르신 집이에요. 미영이가 나를 데려간 곳은 시장 근처의 낡은 다세대 주택 2층에 있는 작은 월세방이었다. 햇볕도 잘 들지 않는 북향의 단칸방. 가구라고는 작은 싱크대와 낡은 옷장 하나가 전부였다. 하지만 그 텅 빈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다. 아들의 흔적이 덕지덕지 묻어있던 옛날 집도 아니고 차가운 소독약 냄새만 진동하던 요양원 병실도 아니었다.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오롯이 나만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곳. 나는 방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먼지 냄새와 낡은 나무 냄새가 섞여 들어왔지만 그 어떤 향수보다도 편안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미영이가 사다 준 얇은 이불을 덮고 딱딱한 바닥에 누웠다. 천장의 낡은 형광등을 바라보며 수많은 생각에 잠겼다. 이제 나는 혼자였다.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사라진 내 인생에는 무엇이 남았나?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불씨 같은 것이 가슴속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박순자라는 내 이름 석자였다. 나는 더 이상 진우 엄마가 아니었다. 이제부터 나는 그냥 박순자로 살아가야만 했다. 며칠 뒤 나는 은행에 가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을 새로 만들었다. 사람들이 보내준 후원금과 아들놈이 남긴 내 피 같은 2천만 원이 그 통장으로 들어왔다. 통장에 찍힌 내 이름을 보고 또 보았다. 낯설면서도 기운이 솟는 기분이었다.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혼자 밥을 차려 먹는 것이 처량했고 밤이 되면 찾아오는 적막이 무서웠다. 미영이가 일이 끝나면 매일같이 들러 말벗이 되어 주었지만 그 아이에게 마냥 기댈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무언가 해야만 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앉아 늙어 죽을 수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편지지 한 묶음을 발견했다. 미영이가 자질구레한 살림살이와 함께 가져다 놓은 것이었다. 나는 한참을 그 백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펜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첫 줄을 써내려갔다. 진우에게. 아니, 나는 그 글자를 박박 지웠다. 그리고 다시 썼다. 김진우에게. 나는 그날 밤 꼬박 세워가며 한 통의 편지를 썼다. 그것은 용서의 편지도 원망의 편지도 아니었다. 내 지난 인생과의 고별사였고
앞으로 살아갈 내 인생에 대한 선언문이었다. 김진우에게. 내가 교도소 담벼락 안에서 이 편지를 읽을지 아니면 갈기갈기 찢어버릴지 나는 모른다. 상관없다. 이 편지는 너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평생을 진우 엄마로 살았다. 시장 사람들이 나를 부를 때도 순자 씨가 아니라 진우 엄마라고 불렀고 나 스스로도 내 이름 박순자를 잊고 산 지 오래였다. 내 세상의 중심은 너였고 내 삶의 이유는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었다. 내가 웃으면 온 세상을 얻은 듯 기뻤고 내가 아프면 내 살이 찢겨나가는 듯 아팠다. 그것이 어미의 삶이라고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너는 내 세상의 중심을 무너뜨렸고 내 삶의 이유를 송두리째 뽑아버렸다. 내가 나를 그 차가운 요양원에 밀어넣고 내 전 재산을 들고 사라진 날, 너는 단순히 내 돈만 훔쳐간 것이 아니다. 너는 진우 엄마였던 내 인생을 죽여버렸다. 나는 그날 이후로 매일 밤 지옥을 살았다. 배신감에 몸부림쳤고 서러움에 피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상하지. 모든 것을 잃고 잿더미 위에 홀로 서게 되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더구나. 나는 진우 엄마이기 이전에 박순자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에게도 나만의 인생이 있었다는 것을 너무 늦게야 깨달았다.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게 저지른 짓은 인간으로서, 자식으로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너를 원망하며 내 남은 인생을 낭비하지도 않을 것이다. 원망 또한 너에게 내어주는 내 감정의 한 조각이라는 것을 이제는 안다. 너는 이제 내게 그럴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 되었다. 내가 빼앗아간 것은 돈이 아니라 내 인생이었다. 그러니 나는 이제 내 어미가 아닌 박순자로 살아갈 것이다. 너는 그 안에서 너의 죄를 마주하고 김진우의 인생을 살아내거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것이 내가 내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이자 마지막 말이다. 2026년 늦가을, 박순자 씀.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동이 터오고 있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봉투에 넣고 교도소 주소를 적었다. 그리고 동네 우체통에 그 편지를 넣는 순간 나는 거대한 쇠사슬이 내 발목에서 툭 하고 끊어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진우 엄마는 그 우체통 안에서 죽었다. 이제 정말로 박순자만 남았다. 관계의 마침표를 찍고 나니 역설적으로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가 더욱 막막해졌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다. 반찬거리라도 사려고 시장에 나섰다가 허름한 담벼락 밑에서 찬밥을 우겨넣고 있는 한 노인을 보게 되었다. 손은 꽁꽁 얼어 있었고 입에서는 허연 김이 뿜어져 나왔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30년 넘게 국밥을 말던 내 옛 시절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뜨거운 김이 훅훅 뿜어져 나오는 주방. 고기를 삶고 뼈를 고아내던 구수한 냄새. 이모, 국물 좀 더 줘요. 외치던 시장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목소리. 나는 그들에게 단지 국밥 한 그릇을 판 것이 아니었다. 고된 하루의 시름을 잊게 해주는 따뜻한 위로를, 온몸을 녹여주는 온기를 팔았다. 그 속에서 나 또한 살아갈 힘을 얻었다. 그래, 내게는 아직 이게 남아있었구나. 30년 넘게 내 손에 익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어주는 일. 나는 그 길로 집에 돌아와 통장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영아, 나 다시 국밥을 좀 말아야겠다. 내 계획을 들은 미영이는 처음에는 내 건강을 걱정하며 말렸지만 내 눈빛이 예사롭지 않음을 보고는 이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우리는 후원금의 일부와 남은 돈을 보태 시장 구석에 버려져 있던 작은 창고를 헐값에 빌렸다. 식당을 차릴 돈은 턱없이 부족했다. 그저 커다란 가마솥 두어 개를 걸고 비바람만 겨우 피할 수 있는 간이 주방을 만드는 게 전부였다. 순잔에 나눔 국밥. 미영이가 서툰 솜씨로 써서 내건 작은 간판이었다. 우리는 매주 2번 동네의 독거노인들과 끼니를 거르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국밥을 나눠주기로 했다. 첫 국밥을 끓이던 날 나는 오랜만에 커다란 가마솥 앞에 섰다. 육수가 펄펄 끓어오르며 구수한 냄새가 창고 안을 가득 메웠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나는 잃어버렸던 내 인생의 한 조각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거칠어진 손으로 커다란 국자를 젓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이것이 진짜 나 박순자의 모습이었다. 첫 나눔을 하던 날 과연 사람들이 올까 걱정했지만 소문을 듣고 찾아온 노인들로 작은 창고 앞은 금세 북적였다. 나는 정성껏 만 국밥을 그들의 손에 하나하나 들려주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잘 먹겠습니다. 남루한 행색의 노인들이 건네는 인사에 나는 허리를 깊이 숙여 답했다. 별 말씀을요. 맛있게만 드셔주시면 제가 더 고맙지라. 그때였다. 국밥 한 그릇을 받아든 한 할머니가 내 손을 덥석 잡았다. 할멈 손이 꼭 우리 엄마 손 같네. 고생 많이 한 손이야. 그 말에 나는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내 인생을 저주했고 내 아들을 낳은 것을 후회했다. 하지만 내 이 거친 손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엄마의 손길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내 지난 모든 세월을 위로해주는 것만 같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아들을 떠올리며 울지 않는다. 물론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다. 굳은 비가 내리는 날이면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시리고 문득문득 그놈의 얼굴이 떠올라 숨이 턱 막힐 때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주저앉지 않는다. 나에게는 지켜야 할 이 국밥 한 그릇의 온기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도 나는 새벽같이 일어나 커다란 가마솥에 불을 지핀다. 펄펄 끓어오르는 뽀얀 국물을 바라보며 나는 내 인생을 다시 말아 올린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가장 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나는 비로소 진정한 내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것은 누군가의 엄마로서가 아닌 박순자라는 이름의 한 인간으로서 세상의 따뜻한 온기 한 그릇을 나누는 것이었다.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내 주름진 얼굴을 부드럽게 감싼다. 나는 국자에 고기를 듬뿍 퍼담으며 희미하게 미소 짓는다. 그래, 이것으로 되었다. 이것이 나의 새로운 시작이다. 박순자 할머니의 새로운 시작은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나요? 진우의 선택, 미영의 따뜻함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사연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